자, 오늘은 한때 정말 무적처럼 보였던 브랜드 나이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가 이렇게 극적인 위기를 겪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아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외신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스우시에 금이 가고 있다. 나이키의 상징이잖아요, 이 스우시가. 근데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건 브랜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겠죠. 그 균열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4년 6월이었죠.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20%나 폭락해버렸습니다. 이건 시장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 전에 바로 2024년 초에 비용을 줄이겠다고 직원 1,600명을 이미 해고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 보여주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스포츠웨어의 거인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이키의 성공 신화부터 추락의 진짜 이유,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스우시의 균열입니다. 사실 나이키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솔솔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글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냥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추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들이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창업자 필 라이트와 빌 바우어만. 이 두 사람이 보니까 당시 시장은 아디다스나 쿠마 같은 독일 브랜드들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틈을 파고들기 위해 뭘 했냐? 바로 더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뒤지지 않는 일본 제조업을 활용하는 전략을 쓴 거죠. 이게 바로 나이키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품이 좋다고 해서 제국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키를 세계 정상으로 밀어올린 그들만의 전설적인 성공 공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마이클 조던이죠. 1984년, 사실 조던은 아디다스랑 계약하고 싶어 했대요. 근데 나이키가 이 신인 선수를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에어 조던. 첫 해에만 매출이 무려 1억 3천만 달러. 이건 그냥 신발을 판 게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쓴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슬로건, Just Do It. 이 캠페인 덕분에 나이키는 더 이상 운동선수들만의 브랜드가 아니게 됐어요. 역경을 극복하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죠. 그냥 해봐, 이 한마디가 엄청난 힘을 가진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나이키의 필승 공식이었어요. 첫째, 믿을 수 있는 품질. 둘째, 사람들의 열망을 자극하는 브랜딩. 그리고 셋째, 항상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가게 만든 끊임없는 혁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신뢰와 팬덤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공식에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나이키의 추락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성공의 핵심 기둥 세 가지를 모두 저버렸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경쟁자들이 정말 강해졌어요. 아디다스는 이지를 내세워서 화려하게 부활했고요. 또 호카나 온 같은 새로운 브랜드들은 러닝화 같은 특정 분야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나이키의 영토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내부 전략이 완전히 바뀐 거죠. 특히 기술 분야 출신의 새로운 CEO가 오면서 단기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나 봐요.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쌓아 올리는 것보다는 당장 눈앞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데이터 마케팅에만 올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나이키에서 일했던 브랜드 디렉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브랜드 팀의 역할이 브랜드 마케팅에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그러니까 브랜드를 강하게 만드는 일에서 그냥 판매를 활성화하는 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미래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숫자만 쫓게 됐다는 거죠. 이런 변화의 정점이 바로 소비자 직접 판매, D2C 전략이라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모든 소매점에서 물건을 빼고 우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만 사라는 거였죠. 근데 웬걸요? 팬데믹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오프라인 매장으로 몰려갔고 결국 이 전략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나이키가 비워둔 그 좋은 자리는 경쟁사들이 냉큼 차지해버렸죠. 게다가 나이키의 자랑이었던 혁신이 멈췄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걸 두고 대기업병에 걸렸다고 꼬집었는데요.
회사가 너무 커지고 둔해져서 예전처럼 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마케팅 캠페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지면서 기존의 핵심 고객층 일부가 등을 돌리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 거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키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브랜드인가? 특히 최고의 운동선수를 위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나이키의 핵심 철학과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질문은 더 아프게 다가왔죠. 자,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나이키. 이제 대대적인 방향 수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참 아이러니해요. 바로 과거에 자신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나이키에서만 32년을 일한 베테랑이 새로운 리더가 돼서 브랜드의 뿌리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마케팅을 하고 인구 통계가 아니라 스포츠 그 자체에 집중해서 회사를 재편하고 멈췄던 혁신의 엔진을 다시 돌리고 또 등 돌렸던 소매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나이키가 나아갈 길은 어디일까요?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했고 문제에 대한 진단도 꽤 정확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과연 이 처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브랜드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물론 새로운 방향성이 희망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과연 e스포츠의 아이콘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한번 Just Do It을 외칠 수 있을지 그건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것 같습니다.